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확산되면서 공공병원과 군병원, 간호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내과와 외과 전문의가 된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인기리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의 용돈관리법 강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투쟁이 의대 재학생들로 확산되더니 이제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 임용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종합병원의 수술 또 진료 마비가 그야말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는데요. 통할까요? 앞으로 하루 이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이 발언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통칭하는 전공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학생 신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공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의대 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들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 의료 사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29일까지 업무 복귀한다면 문제로 삼지 않겠다 하고 사실은 반발짝 정도 지금 물러나서 좀 숨통을 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서울대 의대 또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렇죠. 그 비대위의 정진행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는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의료 쪽 담당이 2차관이거든요. 박민수 차관이죠. 네. 그 2차관과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는 것을 밝혔어요. 네. 또 복지부도 밝혔어요. 네네.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부에서지만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하루 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오늘 질문하신 데 답변을 좀 앞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사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졸업할 때 따로 선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은 졸업할 때 따로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느냐? 의사라고 하는 직업 또는 활동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높은 고귀한 품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의사들이 생각한 겁니다. 네. 이건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2500년 전부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있었던 선언인데 이것을 현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 이른바 제네바 선언이고 이 제네바 선언은 1968년에 완성이 돼서 지금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이 제네바 선언을 선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제네바 선언의 원본이 되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다 제가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이 대목이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잠깐 제가 읽어드려도 네네. 되겠죠?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네.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뭐 스리생 같은 드라마에도 실제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윌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선서하고 의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언적, 도덕적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게 법은 아니나 그러나 법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내재적 강제력이 있는 네네. 도덕적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전 세계의 의사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생명을 고귀하게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네. 과연 지금 단체 행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의사들의 행동이 자신들이 의대를 졸업할 때 선서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부는 29일, 그러니까 2월이 이제 곧 끝나는데 3월이 되면 저 위기가 아주 더 심화할 것이다. 그 전에 돌아오면 지금까지의 현장 이탈 등 모든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더 큰 문제. 가장 숙련된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던트 4년차, 또 전임의, 교수들까지 일부 2월 말로 끝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그런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전공의는 일단 그 대학에 전공의 응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의사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기간 아닙니까? 이 지금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예 우리가 입학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공의는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을 떠나면 직업 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 직무 복귀의 명령 대상이 되는데 나는 아예 전공의가 아닙니다. 입학을 안 했습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태의 단체 이 행동이 지금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본인한테 어쨌든 이게 명령서가 전달이 돼야만이 업무 복귀 명령이 전달된 걸로 간주됐어요. 이른바 송달 효과죠. 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다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은 다 병원에 다 등록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바일로 업무 복귀 명령이 들어가면 이 모바일로 이 메시지가 접수된 그 시점부터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안 읽더라도. 안 읽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뭐 나한테 보냈지만 내가 안 읽었어요라고 그래서 나는 복귀 명령을 아직 안 받았어요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의 지금 단체 행동이 사실은 행정조치 대상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나선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다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양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전공의 신분의 의사들이 복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이 단체 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공의가 되려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핵심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오자 이른바 거점 국립의대 10곳입니다. 이곳의 교수들이 정부와 투쟁 중인 의사들 양쪽에게 어제 중재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과대학이 좀 국민들에게 좀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처음에 작년인데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가 됐을 때 도대체 몇 명을 증원하면 되느냐, 그리고 몇 명을 증원하기를 희망하느냐, 네네. 이걸 의대에다가 다 물어봤어요. 40개 의대에다가. 네네. 의대가 그동안 다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학교 재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해당 의대의 그 권위나 명성과도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받아보니까 2,200명에서 2,800명 정도가 추산이 된 겁니다. 최대 2,800. 그러니까 아예 복지부에서 받을 때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계를 내보니까 최대는 2,800명 좀 넘고 최소는 2,200명 좀 넘는 식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2,000은 오히려 낮춰 잡은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한 것을 가지고 복지부가 이게 진짜로 맞는 거냐, 이렇게 늘리면은 학생들을, 의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느냐, 네. 이렇게 다시 조사에 들어갔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중에서 좀 이 의사들의 그 요구도 있으니 350에서 500명 정도 얘기가 그동안 나왔거든요. 네네. 의협 쪽에서는. 그러니까 2,000명으로 하자. 또 이 2,000명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2035년이 되면,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 2035년이 되면 의사들이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그렇게 돼 있죠. 통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명씩 매해 증원을 해도 의사로 활동하려면 10년이 걸리니까 10년 후부터 2,000명씩 증원이 되니까 여전히 의사 부족 사태가 있게 되고, 이 부족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2044년이나 돼야 된다, 이런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의 20년 뒤에요. 예, 그러니까 더 미룰 수도 없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2,000명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 의대 쪽에서 아니 우리가 그런 주장한 거 아니다부터 해서 뒤집고 있죠, 말을. 사실은 그거 대학 본부 측에서 좀 많이 좀 넣으라고 해서, 아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선 의대 측이 국민들한테 고개부터 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와중에요, 성균관대 의대교수협의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 일단 2배나 많습니다. 관건은 그 규모인데 좀 적은 쪽에 찬성이 많아요. 한 500명이 제일 많고, 그다음 350명. 이건 이제 그동안 의협 쪽에서 제시했던 숫자니까요. 그리고 뭐 1,000명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개별 의대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 정원이 느는 거는 별로 지금 공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대학 정원은 늘려서 우리 대학 좀 키우자는 데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럼 2,000명 늘리자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약간 자가당착적 예. 얘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개인 이익이라든지 또는 대학의 개별 이익, 네. 이것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도 어쨌든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다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조사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그 관련 단체의 입장을 100% 반영하는 정책은 안 되잖아요. 없죠. 그런 건 없죠. 예? 네. 이를테면 노와 사가 다툴 때 노의 입장만은 100% 반영한다, 사의 입장만 100% 반영한다, 그런 정책은 못 나오잖아요. 그 중간 어디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해서 사실은 3,000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2,000명으로 낮췄다는 것이고, 네. 지금 의대나 의협 쪽에서는 350명, 500명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500명 아니면 안 돼, 350명 아니면 안 돼. 의사 쪽에서, 의사협회 쪽에서나 의대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협상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평행선이겠죠. 또 정부도 우리가 일단 2,000명 발표했는데 정부의 권위도 있고 위신도 있으니까 우린 2,000명 아니면 안 돼. 네.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의대 교수들이 나서고 지금 여론도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여론이 네.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 어느 지점에선가 좀 대화 타협을, 그것도 대타협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사들이 그 일요일 대통령실 앞까지 와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참여를 했죠. 대통령실 대변인도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세계 어디에도 파업은 하지만 이렇게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김 대변인이 하면서요. 병무청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한 지금 80% 넘었다고 하는데 자 그대로 가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예, 그것도 뭐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병무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대는 그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복지부의 또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직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되면 사직서가 처리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물론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 그러다가 진짜 사직서 처리되면은 이러이러해서 내년 봄에는 군대 가게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그냥 정부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사직서는 제출해서 집단 행동을 의사 전공의들이 했지만 정부 방침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정부 사직서 수리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전공의 신분 아닙니까? 네. 그 전공의 신분인 의사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해서 의협을 해달라라고 하는 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한두 걸음 그 뒤에 있을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게 뭐 이를테면은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네. 현재는 뭐냐? 의사들은 단체 행동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정부나 의대는 이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신분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미리 꺼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29일까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좀 밑줄 긋고 읽어달라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죠. 네. 의료보건 사각지대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생을 헌신한 고 이태석 신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걸어간 인술의 길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 장면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 모습들이 참 저도 저거 보면서 울컥한 기억이 또 납니다. 소편도 제작이 됐죠. 네, 당신의 사랑으로 자란 9살 아이들 이렇게 컸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장성을 했습니다. 어엿한 저 넥타이 매고요. 다 우수한 학생들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고 아주 공부들을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사모 졸업식 장면 나오고 있고요. 자, 의사 가운 입은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울지마 톤즈. 남수단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영화 제목이 됐죠. 저곳이 바로 이태석 신부가 세웠던 그 작은 12개의 병상으로 시작한 병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태석 신부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훌륭한 결실을 우리나라에서도 맺었습니다. 당시 이 신부가 돌본 소년 2명이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네요. 예. 이 울지마 톤즈가 우리 국민들을 참 많이 울렸어요. 그리고 남수단의 이 국민들도 참 많이 울렸습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가 원래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서 사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차 남수단에 갔는데 거기에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후원단체들과 도움을 받아서
뭐 병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태석 신부가 대장암에 걸려서 그렇죠. 예, 네. 선종했어요. 예,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때 이태석 신부가 인연을 맺었던 그 소년들이죠. 그렇죠. 이 소년들이 이 소년의 한 소년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와 만나서 또 교화도 되고 강화도 되고,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의 주선으로 우리나라의 그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데, 이게 남수단에서 유학을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토마스와 존 두 학생이 한국에 와서 아마 연세어학당일 텐데요. 2년간 꼬박 국어만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어만. 네. 그리고 2년 만에 5급 자격증을 따서 상당히 우수하게 한국어 빨리 한 자격 거죠.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밤새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의대 과정에 입학을 해서 실제로 의사 자격을 따게 되죠. 인제대 의대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대 의대도 그런 이태석 신부의 그런 뜻, 또 우리 토마스 존 이 두 학생의 뜻을 잘 헤아려서 기숙사와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내과, 한 사람은 외과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다 의논해서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남수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어렵게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맹장염, 이거 제때 수술 못해서 그냥 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내과와 외과를 선택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바로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 두 전문의는 한국인 동료들이 기피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필수 진료 과목이죠. 내외 산소 가운데 1위와 2위로 꼽히는 바로 그 내과와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밝힌 이유가 또 있는데, 고향에는 외과 의사가 부족해 급성 충수염, 저게 맹장염을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저게 정확한 용어거든요. 담낭염도 수술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조금이나마 이런 분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말라리아, 결핵, 간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서 나는, 내 고향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나는 내과를 선택했다. 참 뭉클하네요. 예, 그 남수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우리 의료진들이 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 그냥 병원에 가면은 누구나 다 쉽게 시술하고 수술해서 그렇죠. 살릴 수 있는 병, 그런 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과와 외과를 선택했지만, 이를테면은 아무리 내과 의사, 외과 의사라도 상당한 의료 기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든지 시술 같은 건 아마 못할 거예요. 안 되겠죠. 또 고가의 약품을 처방하는 식의 내과 진료도 잘 못할 거예요. 네네. 저 두 청년 의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그리고 약만 조금 쓰면, 또는 잠깐의 시술만 하면, 잠깐의 처치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건지거나 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살거나 장애로 살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합니다. 돌아가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것이 두 청년, 토마스 존 두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도 저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원했듯이, 저 두 청년의 저런 의료 활동을 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후원과 지원이 답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세상을 더 밝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두 제자와 이태석 신부의 인연은 23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부가 남수단의 오지인 톤스 지역에 작은 병원과 학교를 지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학사모, 인제대 졸업하고 학사모를 그 이 신부 흉상, 방금 본신인데 씌워주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만 봐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택 신부의 각별한 보살핌과 도움 그리고 감화로 마침내 의사 자격증을 따고 당당하게, 그것도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땄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를 체득한 사람들이 그렇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그냥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런 이제 희망의 출발이죠. 그 이태석 신부 동상에 펑펑 우는 거는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고 박사님도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전문의가 된 그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또 파업을 하기 하루 전날 밤,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가장 많이 머물고 읽은 뉴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외국 얘기고 먼 아프리카 얘기인지 몰라도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뉴스라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성국 박사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2030 청년들의 목돈 마련, 또 내 집 장만을 위한 새로운 청약 통장이 출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되는 초등학생들의 늘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강의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4.5%의 높은 이자율과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저축 수단보다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청년들이 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목에도 뽑았지만 아들아 아직도 가입 안 했니? 엄마들이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2월로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좀 붙잡으려는 은행권의 경쟁 또 치열하고요. 정부기관들도 나서고 있고 상당히 그 열기가 뜨거운가 봐요. 네, 지금 뭐 보시면은 200만이 가입한 희망 적금이 만기가 돌림때인데 그럼 돈으로만 해도 한 20조 돼요. 200만에 20조 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롯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을 따지는데 지금 금융 상품을 보시면 시중은행의 지금 금리가 2%에서 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저것 떼면 뭐 1% 뗍니다. 예, 뗍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뭐 8%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특별 우대 금리도 지금 넣어주고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 금리를 주는 건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지금 부분들로 하면서 저것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갑니다. 당시 이제 청년 희망적금 나왔을 때는 이게요. 대선 바로 직전에 나왔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쭉 갈 수 있느냐 없냐 하는데 그거를 잘 바통을 받아서 지금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이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국토부도 가세를 해서 그야말로 5대 신용은행 플러스 국가기관 예. 두 곳. 네. 그야말로 이 만기를 짧게 제시하거나 그렇죠. 고금리를 내놓거나 네. 다 선택 장애는 아니지만 상당히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먼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갈아타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것이 대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지금 이제 다 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사상
가장 좋은 대출 정책이 나온 게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적어되고요. 19세에서 34세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희망적금 같은 건 사실 파퓰리즘이라고 굉장히 지금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끄러웠죠. 요번 거는 예산에서부터 확보를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70만 원을 내면은 정부 지원금까지 한 4% 정도 됩니다. 한 840만 원 가까이 부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면 한 5년 동안 한 5천만 원을 지금 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뭐 그렇게 이제 넉넉지 않으니까 중도에 이제 뭐 해지를 해도 3년 이상 하면 3년 이상 끌고 가면 이거는 세금 그대로 안 물립니다. 네, 뭐 우리 환급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과 연계를 하면 일시납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데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일시납하면 그 앞에 2년간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끊는데 금융권이나 또는 정부 당국에서 이걸 일시납으로 다시 연결을 하면은 청년 도약 계좌에서 18개월 동안 납입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쳐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예산이 따라붙어서 지금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파퓰리즘이 아니라 따라서 지금 이것들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낸 걸로 해주겠다? 그렇죠. 2년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적립한 걸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도약 계좌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은 856만 원, 한 달에 70만 원씩 더 넣으면 많았네요. 860만 원 가까이. 네. 근데 지금 그냥 예적금에다가 시중은행에 넣으면요 3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장 잘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최양호 원장님도 자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럼 정말 넣으라고 권유하시겠어요? 빨리 가야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 사상 대출로 이어지면서 가장 좋은 대출 조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것을 5년 동안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에 3년은 이 조금 변동금리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야 지금 뭐 우리가 참 이 저축하는 이유가 안 쓰고 모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제 저축의 그런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제가 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안 하면 손해입니다. 안 하면 손해다. 예. 자, 이 국토부에서도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2030 역시 청년들 대상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인 이른바 청년 주택 드림 통장. 드린다는 뜻도 있고 꿈이란 뜻도 해석이 됩니다. 이걸 출시했습니다. 이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건요 보시면은 이제 저게 나옵니다만 이제 드림 대출, 드림 통장을 만드는 드림 대축을 가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게요. 세대주가 뭐 이 주택이 무주택자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아, 그냥 본인이 무주택자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세대주 밑에 네.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지금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지금 넣어도 되고요. 자, 청약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저게 대단하네요. 저게요.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고의 대출 조건을 갖고 있는 적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2.2% 대출을 세준다? 예, 40년간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집 마련하는데 분명히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연소득이 5천만 원 뭐 미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시면요 납입금액의 40%까지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 정도면 연말정산에서 이게 파격적 아닌가요? 파격적이죠. 거기다가 500만 원 미만은 비과세까지 줘요. 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두의 4.5%의 높은 금리, 네. 또 연말정산 40% 혜택, 그리고 이자 나온 거 5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도. 엄마가
너 통장 가입 안 했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좀 혼날 네. 만한 그런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나 뭐 미국에서 다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까지 따지면요, 이거는 뭐 진짜로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의 장점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출시가 시작됐는데 지금 뭐 곳곳에서 아주 그냥 줄이 길게 섰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는데 자,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지 뭐 요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택은 누구나 가능하죠. 그런데 무주택자인 청년 저게 지금 굉장히 핵심입니다. 세대주가 무주택자라야지 저걸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나고요. 지금 적용금리 보면 2.0에서 4.5%입니다. 지금 예적금 지금 금리가 2% 내지 3%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은 굉장히 지금 청년들로서는 자산 형성에 뭐 진짜로 뒤에서 훈풍이 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넣고 싶어도 많이 못 넣어서 5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거를 늘려준 게 이제 100만 원까지도 넣어라. 그렇습니다. 넣을 수 있다. 예. 이것도 혜택 아닌가요? 근데 이제 100만 원까지 늘려 그러면 사실 자기 소득이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100만 원 근데 넣고 나면 난 뭘 갖고 사니?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지금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은 희망적금 나온 거 그대로 일시납으로 넣고요. 그러면 이제 1년 반 해주니까. 예, 1년 반을 해주고 그다음에 비과세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혜택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우신 그런 케이스도 많으시겠지만 저축이라는 게 사실 강제성을 떼야지 여러분 목돈을 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제 이름을 걸고 강추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30 청년들이 이 아주 내 집 마련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또 이 신상품 같은 것에 거는 기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도 물가는 늘어나는데 이제 수입은 계속 똑같으니까 그래서 돈 모으기가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청년 적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청년들이 좀 주택을 마련하는 데 많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새 상품들에는 어떤 조건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19세에서 34세에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제 청년들이 지금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니라 자기가 집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더 재밌는 건요. 군대에 지금 가 있는 뭐 우리 청장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저 나이 또래면 19세부터니까 네. 군이 많이 해당되겠네요. 거기다가 군 복무 중이면요. 비과세 소득 있으면 이거 다 쳐줍니다. 그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나비한도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하여튼 뭐 강제저축 형성이라도 하시면 1년 이상 가입하실 때 나비액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혼은 7천만 원까지, 기혼, 네. 결혼한 사람은 1억까지.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 자, 대출 기간이 매력적이죠? 네, 40년간 최저 2.2.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에서 안 나온 거고요. 사실 대상 주택이 조금 지금 뭐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하면은 서울에 지금 뭐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6억 원을 넘었는데 어떡하느냐.
자, 시작은 뭐 우리가 검소하게 하지만 끝에 더 창대할 수 있는 집을 갖는 데는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지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교육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있죠. 올해 중점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늘봄 학교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3월 이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시범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내용이 커리큘럼이 아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4년도에 돌봄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방과 후에 애들이 이제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돌보주는 건데, 여기는요 예체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했던 학교 교육으로만 부족했던 부분 그것을 메꿔주는 부분들로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2,746개의 학교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준비가 돼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채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 강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뭐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들어도 아니 나 어렸을 때는 왜 이런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용을 보니까 용돈관리법이라는 게 아주 눈길을 끕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야 나도 못 가르쳐 주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나 했더니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과연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갖고 갈 수 있냐. 근데 보시면은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60% 이상의 지금 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탈무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한 건 죄라고 가르칩니다. 네. 예, 그러면 열심히 부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여러분 잘못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잘못이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 교육들까지 지금 하는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관리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면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우리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는, 그리고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 저한테도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강사로 나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시죠.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른바 용돈 기입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써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 그 모습 잠깐 보시죠. 네, 벌써 15년 전, 거의 40년 전 영화니까 이게 뭐 지금 50대들이겠네요. 저 어린이도. 용돈 기입장을 썼습니다, 그때. 네. 이제 엄마들이 다 됐고. 그렇죠. 네. 그보다는 이제 좀 어린 그런 이제 엄마들에 해당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실질적인 금융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교육, 또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라서 사교육 대체 효과도 기대한다고 해요. 그럼요.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사교육 부분들을 공교육으로 갖고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경제를 왜 해야 되냐. 금융 이해력 조사를 하면요. 전 세계 조사한 거 보면 142위 중에 77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꼭 시켜야지만 지금 가거든요. 경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관해서는 낙제점이에요. 네. 그거 면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수능 같은 데 보시면요. 지금 전체 경제를 이제 선택 과목인데 1% 정도밖에 지금 이 경제를 수능에 자기네 치는 과목으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입니다. 네. 경제라는 게 나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근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늘봄에서 한다 그러니까 아주 쌍수를 들어서 지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퇴근하고 또 뭐 야근도 있고 그렇죠. 회식 때문에 늦어지는데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었는데, 네. 이건 이제 학교가 흡수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또 석식도 무료 제공하겠다는 그렇죠. 방침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고마운데 네. 그 안에서 저렇게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한다. 물론 교육 공무원들은 또 우리 일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불평인데, 이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요,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에 아주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사회가 교육까지 다 해주고 돌봄까지 같이 우리가 애들을 키워주는 부분들이 돼야지만 애를 낳기 시작하고 아까 뭐 주택드림 통장도 했습니다. 그런 집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다는 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가장 저출산율 타개의 근본이 되는 대책들이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네. 용돈관리법 강의 있으면 뒷줄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네.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저런 걸 좀 알았다가 그렇죠. 강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가요 30대에는 굉장히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되는데 나이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군요. 네, 최양호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은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는데요. 알차게 활기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정오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